효과라는 것은 그 은행 돈을 지렛대 삼아서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률을 좀 높여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내 돈이 1억이 있는데 요걸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한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번 돈 혹은 벌 수 있는 돈이 2천만 원 정도 되는 투자안이 있는데 요 부동산을 내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일부는 은행에서 빌려 투자하고 일부는 내 돈만 내 돈 투자한다고 치자. 그러니까 반은 은행에서 빌려 투자하고 그 다음에 반은요 내 돈을 투자한다 이렇게 쳐보자. 그러면 반을 빌렸으니까 은행에서 5천만 원 빌렸네요. 5천만 원. 그리고 내 돈 얼마 투자한 거예요? 내 돈은 5천만 원 투자했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1년 동안 버는 돈은 뭐 2천만 원인데 요걸 가지고 은행하고 내가 나눠 가져야 될 겁니다. 근데 은행은 돈을 왜 빌려주냐면 이자를 받으려고 빌려주는 겁니다. 1년 이자가 4%라 쳐보자. 그럼 5천만 원에 4%의 이자를 은행한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 5, 20에서 200만 원 될 겁니다. 200만 원. 은행한테는 얼마 주면 돼요? 200만 원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다 내가 이제 벌어가는 돈 혹은 번 돈이 될 겁니다. 무려 1,8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은행에서 빌려 투자하게 되면 내가 좀 적게 투자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죠.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이걸 뭐라고요?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면 내 돈 투자액 대비 내가 가져갈 돈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1억 투자했으니까 2천만 원 벌 수 있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20%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은행에서 빌려 투자했을 경우에는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냐? 자, 내 돈 얼마 투자했어요? 5천만 원 투자했죠. 5천만 원 투자해서 무려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1,800만 원을 가져가네요. 1,800만 원. 그 계산하면 얼마 되냐면 36%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은행 돈을 지렛대 삼아서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률을 높여보겠다는 얘기죠. 그걸 뭐라고요?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 지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익률을 다른 형태로 알아볼게요. 다른 형태로. 자,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앞으로 예상되는 수익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1년이 지나서 실제 벌은 수익률 이런 쪽 있죠.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래서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다 써볼게요. 자, 수익률이라는 것은 보통 연간 단위로 해갖고 매년 단위로 해서 애초에 투하자본에 비하여 투하자본이 투자액을 얘기합니다. 자, 1년 동안에 뭐 순수익, 비용을 뺀 거를요,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 이걸요, 수익률 해줍니다. 자, 그러면 노량진이 있는데, 노량진에 가서 친구들이 고시원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하길래, 나도 여기서 돈을 좀 벌어보려고 갔더니, B라는 고시원도 팔려고 내놨고, C도 팔려고 내놨고, D도 팔려고 내놨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은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올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투하자본이 올라가니까 수익률은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그 다음에 장사가 안 되는 것들은요 싸그리에서 팔려고 하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투입한 자산이 줄어드니까 수익률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네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요 어떤 부동산이든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은 자꾸 수익률이 올라가고, 장사가 안 되는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은 다 비싸게 파니까 수익률은 떨어지고, 반대로 장사가 안 되는 것들은요 좀 싸게라도 팔려고 하죠. 그럼 내 입장에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싸게 구입하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지역에서 형성되어 있는 어떤 평균적인 수익률, 여기 한 10% 정도라고 간주해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보다 높은 부동산들은 자꾸 가격 올리는 바람에 수익률이 떨어지고, 이걸 못 미치는 것들을 구입하게 되면요 좀 싸게도 팔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내 입장에서는 투하자본이 낮아지니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10%밖에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간혹가다 보면 좀 이 운영하다 보면 싸게 나오는 것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아파트도 이제 금매로 좀 싸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상가 같은 경우는 권리금을 계산하는 게 쉽지만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싸게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요걸 많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이걸 잽싸게 이렇게 좀 싸게 나온 겁니다. 이거 잽싸게 1억에 구입한다면 매년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이때 수익률은 몇 %라고요? 20%를 벌 수 있네요. 그럼 다른 데 투자하면 요거밖에 못 버는데 여기는 얼마라고요? 20%나 벌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다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자기가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 여기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을요, 기대 수익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써놓으세요. 그리고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요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요구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구 수익률. 자,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는 간단히 이렇게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얘가 클 때 이러한 경우에 요걸 채택한다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써놓으세요. 근데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 이럴 경우는요, 이런 부동산은 기각한다 해줍니다. 만약에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이 같다 이런 경우에도 자, 채택은 가능하다 해줍니다. 왜냐하면 요구 수익률 정도로 얻는다, 그거는 남들 버는 정도의 평균적인 수익률이죠. 요건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큰 돈은 못 벌지만 먹고 살 만큼 정도는 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투자할 수 있겠네요. 아시죠? 이게 간단한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투자하면 10%밖에 못 버는데 여기는 20%나 벌 수 있으니까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겠죠. 다만 요게 왜 한 10% 정도 형성돼 있냐, 요게 약간 의심스럽지. 어쨌거나 이거 이상 벌 수 있다면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험. 자, 위험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 수익 혹은 기대 수익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 이걸요 위험이라는 겁니다. 벗어날 수 있는 정도. 자, 그러니까 A라는 부동산은 이렇게 볼게요. A라는 부동산은 1억 투자하니까 느닷없이 2천만 원 벌 거야 이렇게 예측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예측했냐면 자, 미래 상황을 꼼꼼히 자, 예측해 보는 겁니다. 여러 상황을 상정해서 예를 들어 고시원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고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고시원 경기가 좋아진다면 1억 투자하면 한 2,100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답니다. 그 다음에 안정적일 경우는요 2천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대요. 불황일 경우는요 1,900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답니다. 근데 앞으로 호황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앞으로 호황이 될 가능성은 한 40%가 된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요 20%, 이렇게 될 가능성은요 40%, 이렇게 해서 이걸 평균을 내본 겁니다.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2100 곱하기 0.4 플러스 2000 곱하기 0.2 플러스 1900 곱하기 0.4 하면 1년 동안 기대된 수익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구나. 자, 그러니까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 20% 이렇게 계산했다 그런 얘기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거야 이렇게 예측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경우에는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가 2천만 원인데 자, 잘해도 한 100만 원 더 들어오고 잘못하면 100만 원 까진다는 얘기죠. 잘해도 100만 원 더 들어오고 잘못 100만 원 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술집이라고 간주해보자. 술집의 경우에는 술집 경기가 좋을 때는 한 8천만 원이 기대가 된답니다. 보통일 경우는요 2천만 원, 불황일 경우는요 마이너스 4천만 원, 원금도 4천 까진다는 얘기죠. 이거 똑같이 8천 곱하기 0.4 플러스 2천 곱하기 0.2 플러스 마이너스 4천 곱하기 0.3 2천만 원 나옵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이 20% 벌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런 경우에는 잘하면 대박 날 수 있으면 잘못 조금 쪽박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잘하면 어디 갔어요? 대박 나는데 잘못 쪽박 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아까 같이 고시원 같은 거를 상대적으로 이런 거를 위험이 작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 써놓으세요. 위험이 뭐라고요? 작다. 그리고 술집 같은 거를 상대적으로 위험이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위험이 크다. 자, 그러면 왜 이 지역에서는 한 10% 정도가 형성되어 있냐 좀 알아볼게요. 요거는 우리 이제 다 금융시장에서 나온 용어들인데, 자, 우리 이제 은행보다는 저축은행으로 갈수록 점점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거 왜 그러냐면 저축은행으로 갈수록 위험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회수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도 부동산 투자했을 때 위험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수익률을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위험이 전혀 없을 때의 수익률에다가 여기다가 위험이 있으니까 위험 할증률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위험 할증률. 근데 여기서는 위험은
자, 이 부동산 투자했을 때 위험은 때론 내가 잘해서 내가 못해서 생긴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입지를 잘 선정하거나 아니면 운영을 잘하면 큰 돈 벌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크게 손해볼 수 있죠. 근데 요거는 자신이 잘해서 못해서 생긴 위험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지역에 있는 노량진에 있는 모든 고시원들은 나랑은 상관없는 위험 수준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저축은행에 갈수록 위험이 커지죠. 이건 내가 잘해서 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금융권에서 형성되어 있는 어떤 위험 수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똑같은 논리로 노량진에 있는 고시원들은 그 나랑은 상관없는 위험 수준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무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그럼 전체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러한 걸 체계적 위험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체계적 위험. 그래 약간 어려우니까 이런 체계적 위험에 따라서 결국은 이 정도에서는 한 10% 정도를 추가로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합쳐서 무위험률에다가 요거 합쳐서 이 정도 10% 정도를 요구한다.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 예상된다 그러면 예상되는 인플레이율까지 추가로 받아내려고 하겠네요. 요거는 휘셔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해서 뭐라고요? 휘셔의 효과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부동산 투자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위험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자 그중에서 1등은 위험조정 할인율법입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하겠지만 할인 현금 수지분석법이에요. 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1억 투자하면 1년에 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온 투자안이 있다 치자. 그러면 이거는 현금 유출액, 얘는 현금 유입액인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돈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요구 수익률을 할인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어떤 투자 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하겠지만 여기서 요거 뺀 거를 수년가, 이것분의 이거 한 걸요 수익성 지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지역의 위험이 커졌다. 위험이 커지면 사람들은 자꾸 위험 할증률을 높여서 요구 수익률을 높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로 할인하는데 결국 할인율을 자꾸 높이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걸 높이니까 할인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투자 가치가 낮게 평가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 뺀 게 수년가니까 수년가도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네요.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걸요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다. 그래서 우리 투자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 부동산에 나눠 투자할 수 있는데 이때는 기대 수익률은 줄어들지 않으면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걸 통해서 만족감이 극대화되는 투자 집합, 이걸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자 지금까지는 이제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쭉 한번 살펴봤고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봐야 되겠네요.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투자를 위한 목적을 정해야 됩니다. 자 목적은 부의 극대화에 있다.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좀 극대화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좀 목적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쓸만한 부동산을 찾아보는 겁니다. A라는 원룸 뭐 괜찮아 보인다 뽑아보고 자 B라는 상가, C라는 임대주택 뽑아봤죠. 이걸요 재투자안을 선정한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하나에 대해서 내 손에서 나간 돈, 앞으로 들어올 돈을 추정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울게요. 하나하나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A라는 원룸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총 8억에 나온 부동산인데, 자, 우리 투자론에서는 내 돈 투자액을 뭐라고요? 지분 투자액, 은행에서 빌린 돈을요, 저당 투자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 돈은 5억밖에 없다. 그러면 은행에서 한 3억을 좀 빌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원룸 사업 하겠다. 그게 아니라 한 5년 정도 운영하다가 처분할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순전히 내 손에서 나간 돈이죠. 앞으로 들어올 돈을 추정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나간 돈과 뭐라고요? 들어올 돈을 추정해보겠다. 그러면 내 손에 나간 돈 5억이네요. 네, 그리고 매년 임대사를 통해서 임대료 들어오죠. 근데 여기서 경비도 다 빼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갚을 돈도 빼고, 그 다음에 소득세 이런 거 빼고 났더니 한 8천만 원 정도가 들어올 것 같다. 매년 얼마라고요? 8천만 원 정도가 들어올 것 같다. 그리고 처분했을 때는 한 13억 정도 들어올 것 같은데 여기서도 중개 수수료라든가 아니면요 못 갚은 돈 있죠? 다 빼고 그리고 양도세 이런 거 빼고 났더니 한 7억 정도가 들어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성을 분석한다.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비교해서 최종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동원해서 최종 결정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요건 내 손에서 나간 돈, 얘는요, 앞으로 들어올 돈입니다. 근데 나간 돈이 커야 돼요? 들어올 돈이 커야 돼요? 들어올 돈이 커야 되죠. 근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한다. 이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큰 의미가.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돈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요거 수익률을 할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투자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걸 순환가, 이것분의 이거 한 걸요, 수익성 지수,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게 가장 논리적인 방식인데, 이걸 하려면 맨 먼저 할인하는 방법 좀 알아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고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좀 알아야 되겠네요. 자, 먼저 할인하는 방법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딱 그린 다음에 이렇게. 자, 어떤 사람이 은행에다 100원을 예치했는데 3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냐? 그러면 일단 1년 후에는 이 금액의 10%인 110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2년 후에는요, 이 금액의 10%니까 121원, 3년에는 이 금액의 10%니까 12.1원 붙어서 133.1원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수익률을, 이런 걸 복리 형태로 쭉 붙여나가는 걸 뭐라고요? 할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자, 쏙 빼내는 걸 뭐라고요? 할인한다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붙어있는 금액을요, 미래가치, 어떤 수익률이 쏙 빠져있는 금액을요, 현재가치 해줍니다. 그러면 100원을 예금했을 때 100년 있다 차일 돈이 얼마냐? 그러면 자, 이 3번 하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100번을 어느 세월에 계산하고 앉았습니까? 그죠? 이런 격에서 대비해서 준비한 공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현금이 유례 발생하는 100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시불 해줍니다. 뭐라고요? 일시불. 그래서 일시불에다가 자, 미래가치를 줄여서 내가라는 표현 씁니다. 내가 계수라는 공식 있죠? 이걸 싹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곱하면 되는데, 이건 어렵지 않게 나온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보기에서 주어집니다.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써먹냐 이거 아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거꾸로 자, 3년 후에 133.1원을 받으려면 현재 얼마를 예금해야 되냐? 그러면 자, 이자를 쏙 빼낸 금액을 예금하면 되겠죠. 이때는 133.1원에다가 이렇게 곱하기 일시불에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 현가 계수라는 공식 있죠? 그죠? 요거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것분의 1. 그래서 요거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요런 공식을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다. 이런 공식을요,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다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요걸 조금 응용해 보겠습니다. 응용. 어떤 분은 이제 응용하지 말래요. 제발 여기까지 끝내라는 얘기인데, 네, 그래도 제가 여기서 끝낼 사람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고집은 그렇게 세게 생겼잖아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이 은행에다 적금을 불입하기로 했는데 매년 말에 적금 불입액이 30원씩이랍니다. 그러면 적금 찾을 돈이 얼마냐? 그러면 요거는 이 예금을 한 번 한 거죠? 요거는 예금을 계속 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3년 있다 받는 돈이니까 3년치 이자를 받으면 되겠네요. 얘가 3년치 이자 받듯이. 그 다음에 얘는요, 2년치 이자 받으면 되고, 얘는요, 1년치 이자 받고, 얘는요, 이자 못 받죠? 이렇게 해서 받아내면 되는데, 자, 그러면 1000만 원씩 적금을 불입했을 때 30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냐? 그러면 아까 4번 계산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언제 계산하고 앉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한 공식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어떤 현금이 이렇게 매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를 연금이라는 표현 써볼게요. 뭐라고요? 연금. 그래서 30원에다가 연금 미래가치인 내가 계수라는 공식을 다 곱하게 되면 이자가 다 더해진 그 적금 찾을 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공식 집착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 써먹냐만 하시면 됩니다. 거꾸로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은행하고 적금을 불입하기로 했는데 적금 찾을 돈이 800원이랍니다. 그러면 매기 적금 불입액이 얼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적금 불입액은 아는데 찾을 돈 모르는 거죠? 여기는요, 찾을 돈은 아는데 불입액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이자를 붙인 금액이 800원이라는 얘기죠. 이때는 800원에다가 요걸 뒤집어 놓은 거, 이거의 역수라는 게 이것분의 1한 겁니다. 요걸요, 감채 기금 계수다 해줍니다. 자, 기금
개수다. 이러한 공식, 이것분의 1한 거, 요걸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두 개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어떤 정년퇴직자가 퇴직연금의 형태로 받는다면 40원씩 받을 수가 있답니다. 여기는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겠네요. 근데 요거를 장사하려고 좀 한꺼번에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시불로 받는다면 얼마인가? 그러면 여기서는 3년 있다 받을 돈 빼낸 거죠? 얘는 하나하나 다 빼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느 새로 빼내고 앉았습니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한 공식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40원을 아까 동일한 금액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걸요, 연금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인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라는 공식을 딱 곱하게 되면 이자가 쏙 빠진 일시불로 받을 돈 나옵니다.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이렇게 어떤 정년퇴직자가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는다면 900원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근데 마땅히 장사거리가 없어서 연금의 형태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연금의 형태는 아는데 일시불 받을 돈 모르는 거죠? 여기는요, 일시불로 받을 돈 아는데 연금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자를 쏙 빼낸 금액이 9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900원에다가 900원 곱하기 요거의 역수 있죠? 요것분의 1한 거를 저당상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당상수다. 이게 왜 저당상수냐면, 자, 요 금액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1억을 빌렸을 때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상환액이죠? 이런 계산할 때 써먹는 게 요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 할인하는 방법 알았겠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빼내도 되고 한꺼번에 연금의 형태로 빼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고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좀 알아볼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니까 뒷장에 있네요. 네, 맨 먼저 요거를요, 자, 매기 영업의 현금 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기 영업의 현금 수지. 자, 그리고 저 7억을요 지분 복귀액 해줍니다. 지분 뭐라고요? 복귀액이다. 이거 지울게요. 이렇게. 자, 지분 복귀액이다. 잠깐 지울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전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가유순 전후다. 이렇게 딱 적어 놓은 다음에 가유순 전후 딱 적어 놓은 다음에 요거 하나 한 칸 띈 다음에 여기서부터 경비 빼고 그 다음에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런 식으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자, 먼저 요걸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임대한다 과정했을 때 들어오는 걸요 가능조소득 해줍니다. 자, 여기서 공실에 따른 손실이라든가 아니면요, 자, 불량부채 혹시 못 받지 모르는 임대료 있죠? 요거 좀 감안해서 빼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수입인 기타 소득, 자판기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 좀 더해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한 걸요 유효조소득이다 이렇게 합니다. 유효조소득. 여기서 각종 영업활동 관련된 경비들을 다 빼놔야 됩니다. 관리비라든가 이런 거 있죠? 보험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종업원 급여라든가 이런 거 다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뺀 금액을요 순 영업소득 해줍니다. 자, 순 뭐라고요? 영업소득이다. 여기 순하면 항상 경비를 뺀 겁니다. 여기서 은행에서 3억을 빌렸겠다. 그럼 매기 갚을 원금이자 했죠? 요걸요 부채를 서비스 받은 대가로 지불한다 해서 부채 서비스액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한 걸요 세전 현금 수지 이렇게 갑니다. 세전 현금 수지.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그 영업 활동 관련된 소득세 좀 빼줘야 되겠네요. 영업소득세 이거 뺀 걸요 요거를요 세후 현금 수지다 이렇게 해서 세후 뭐라고요? 현금 수지다. 이렇게. 자, 여기서 특히 주의할 게 있는데 영업경비는 각종 관리비 같은 걸 다 영업경비라고 하는데 이 세금 중에 소득세는 여기서 빼내야 됩니다. 소득세. 그리고 재산세라든가 이러한 자 보유 과정에서 부과한 세금 있죠? 이런 거는 영업경비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 뭐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요것도 시험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현금이 나간 게 아닙니다. 나간 게 아니라 기업 회계라든가 세법에서 매기, 자, 건물 같은 건 언젠간 철거해야 되죠. 매기 일정의 비용으로 처리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금이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해야 됩니다. 영업경비로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 1억은 어떻게 나온 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요, 매순 전후다. 딱 적어 놓은 다음에, 요건 처음부터 경비 빼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렇게 좀 됩니다. 먼저, 매도 가격이다. 한 13억 정도 받고 처분할 것 같다. 매도 가격에서, 매도하는 과정에서의 각종 경비를 빼내야 됩니다. 뭐, 중개 수수료, 이런 거라든가, 공증 비용,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빼내줘야 돼요. 이렇게 계산한 걸요, 순매도액 해줍니다. 순매도액. 여기서, 자, 3억을 빌렸는데 5년 동안 갚다 못 갚은 돈 있죠? 요걸요, 미상환된 저당 잔금이다 해줍니다. 요거 뺀 걸요, 세전 지분복귀액. 이렇게 합니다. 세전, 뭐라고요? 지분복귀액이다. 여기서 또 소득세를 빼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양도소득세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런 걸 전부 다 자본이득에 대해서 부과한다 해서 자본이득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을요, 세후 지분복귀액 이렇게 합니다. 세후 지분복귀액.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해마다 물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비교해서 최종 투자 결정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는 이제 할인 현금 수지분석법이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걸 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일정 기간에 처분할 걸 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노량진 가서 고시원 사업 하려고 하는데, B라는 고시원, C라는 고시원, D라는 고시원이 팔려고 내놨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은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올리려고 하고, 안 되는 것들은요, 싸게라도 팔려고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한 10% 정도밖에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좀 싸게 나오는 것들이 간혹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이걸 잽싸게 1억에 구입한다면 매년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이때는 몇 프로 하고요? 20%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으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을요, 기대 수익률,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요, 요구 수익률, 요걸 다른 말로 자기가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 자체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이다 해서 내부 수익률. 그리고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부동산 외부에 있는 시장에서의 어떤 체계적 위험 있죠? 나랑은 상관없는 수연, 위험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부 시장에서 결정된다 해서 외부 수익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박스를 딱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한 놈, 그 다음에 두 놈, 세 놈. 맨 먼저 순현재가치법이다 해서 줄여서 순현가법 해줍니다. 얘는요, 수익성 지수법이다. 얘는요, 내부 수익률법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는 얘는 순을 넷, 그 다음에 현재를요, 프레젠, 가치를요, 밸류 이렇게 해서 MPV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익성을 프로피터빌리티, 그 다음에 인덱스 메소드다 해서 이걸요, PI법, 이걸요, 인터널 레이트 오브 리턴 해갖고 IRR법 해줬는데, 자, 이 할인 현금 수준조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얘기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걸 고려하면서 결정하는데, 그럼 여기서 다른 데라는 게 어디냐? 다른 데는 요구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곳 있죠. 요곳에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거 있죠. 요걸 고려해가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거는 요건데, A라는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1년 있다 처분한다 가정해보자. A에 투자하면 1년 후에 처분하면 2천만 원 추가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1억 2천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억을 투자하면 1년 후에 얼마 들어온다고요? 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요거는요, 현금 유출액, 얘는요, 현금 유입액인데, 자, 얘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거를 수익률을 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비교한다고요? 수익률. 그러니까 다른 데 투자하면, 자, 여기다 투자하면 내부 수익, 요거는 곧바로 20%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곧바로 내부 수익률이 얼마라고요? 20%다. 그럼 이거를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몇 프로밖에 못 벌어요? 10%밖에 못 벌죠. 그러니까 얘는 내부 수익률하고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해서 더 크거나 같을 때 있죠. 이게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지금까지 한 거 요건데, 요거의 분석의 방향을 확 틀어서 이렇게 분석해 보자. 이렇게
이렇게 볼게요. 1억 투자하면 1년 후에 1억 2천만 원 들어오는 투자안이 있다 치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요거는요 현금 유출액, 얘는요 현금 유입액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들어올 돈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10%로 빼보자는 얘기입니다. 할인한다. 그러면 10% 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1억 909만 원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1억 909만 원 나오는데 이거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10% 뺀 게 이거죠. 거꾸로 하는 분에 여기다 10% 붙인 게 이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몇 프로밖에 못 벌어요? 10%밖에 못 벌죠.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해서 1년 후에 1억 2천만 원 되려면 현재 얼마는 투자해야 돼요? 1억 909만 원은 투자해야 비로소 1억 2천 생긴다는 얘기죠. 근데 내 부동산은요 1억만 투자해도 1억 2천 생기죠. 벌써 투자점이에요 909만 원만큼 이무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가 이무이라고요? 909만 원만큼. 요거는 뭐 굳이 쓰자면 1억 909만 원에서 1억을 뺀 겁니다. 저 909만 원을요, 순현가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순현가가, 그래도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있죠? 이때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쓸데없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요거 뺀 게, 뭐 쓸데없진 않고 그냥 우선순위를 정할 때 있죠? 그럴 때나 써먹는데, 여기서 요거 뺀 게 순현가입니다. 근데 얘는요, 이것분의 이거 한 겁니다. 그래서 1억분의 얼마라고요? 1억 909만 원. 이렇게 줬는데, 1.0909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를 수익성 지수다 해줍니다. 자, 수익성 지수는 1을 기준으로 합니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1년 만에 처분하니까 간단히 이렇게 내부 수익률 계산할 수 있지만 원래 내부 수익률은 앞으로 들어올 돈을 할인했더니 투자 금액과 일치하는 할인율 있죠. 그러니까 뺐더니 이 금액, 붙었더니 이 금액으로 만든 할인율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논리를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걸 기초로 해서 이제 약간의 살점을 더 붙여나가면서 완성도를 딱 높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이 정도에서 거의 다 물어봅니다. 아시죠? 이 정도에서 거의 다 물어보니까. 자, 오늘은 이제 금융론이라는 걸 공부할 겁니다. 금융론. 자,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거를 좀 기억나시나요?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답니다.